청취자 여러분, 다채로운 인생은 때때로 한 권의 긴 소설과도 같습니다. 평온한 장이 있는가 하면 예고 없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도 있죠. 오늘 밤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효샤라는 글자와 조강지처, 쩍항지치비의 전공을 둘러싼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응급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누워 몸부림치던 중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피땀 어린 전 재산을 쥐고 있는 친어머니와 친누나가 병원비 단돈 몇 푼을 내기 아까워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신의 낯이 목밑까지 다가온 그 순간 그는 낡은 셔츠를 입은 초췌한 아내 수진 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숨을 붙여놓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러 뛰어다닌 유일한 사람이었죠. 이 비극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리석게 살아온 이 남자는 공정함을 되찾기 위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누군가 알코올을 묻힌 칼로 내 뱃속을 끊임없이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배꼽 주위에서 시작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은 오른쪽 아랫배로 퍼져나갔고 마치 장기가 밧줄처럼 꼬여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허리를 부여잡고 몸을 반으로 접은 채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수납창구 앞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회색 셔츠에 등이 흠뻑 젖었다. 35년을 살며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지만 이토록 무서운 생사의 고통은 난생 처음이었다. 조금 전 내 배를 눌러보고 통증에 기겁하며 몸을 튕기는 나를 본 응급의학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당장 외과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이 급성 맹장염은 이미 터지기 직전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VIP 특진 병동의 외과 과장님 특진 수술을 배정받은 탓에 신속하게 재무적인 수속을 마쳐야만 했다. 수납창구의 간호사는 한참 동안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조그만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들었다.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생로병사에 너무나 익숙해진 무미건조한 목소리였다. 강민준 환자분 맞으시죠? 의사 선생님께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로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하셨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응급 복강경 수술 및 입원 보증금으로 0만 원을 가결제해 주셔야 수술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절대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맹장이 터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0만 원. 그 숫자가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너무나도 씁쓸했다. 내 소득 수준에서 그 금액은 결코 어마어마한 큰돈이 아니었다. 나는 여의도에 본사를 둔 외국계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두뇌를 쥐어짜며 밤을 새우는 일이 허다한 직업이다. 나의 성실함과 능력 덕분에 매달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600만 원에 달했고 연말 프로젝트 성과급은 별도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반바지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곤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가죽 지갑 하나뿐이었다. 그 납작한 지갑 안에는 주유비와 아침 식사값으로 남겨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다. 신용카드도 체크카드도 내 몸에 지닌 가치 있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핏발이 선눈을 간신히 들어올려 인적이 드문 병원 복도에서 아내의 그림자를 애타게 찾았다. 수진이는 내게서 3발짝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아내는 목깃과 양팔 꿈치가 낡아해진 물 빠진 팥죽색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다. 아래에는 몇 년 전 지하상가에서 떠리로 산 듯한 펑퍼짐한 검은색 통바지 차림이었다. 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수진이는 너무나도 마르고 고단하고 처참해 보여 측은할 지경이었다. 매일 밤낮으로 집안일과 빨래, 청소를 도맡아 하느라 그녀의 두 눈은 깊게 패고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다시 밀려오는 잔인한 통증에 부서질 듯 끊어지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수진아, 수납창구 가서 당신 카드로 수술 보증금 좀 결제해줘. 의사 선생님이 급하대. 맹장이 곧 터질 것 같아, 여보. 나는 아내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남편이 수술을 앞두고 누워있는 것을 본 평범한 아내들이 응당 보일 법한 불안하고 당황한 눈빛을 원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 상상과 정반대였다. 수진이는 내게 다가와 나를 부축하지 않았다. 그녀는 억눌림으로 조각된 돌아듯 가만히 서 있었다. 수많은 굳은 살이 박인 수진의 마른 두 손은 배 앞에서 교차하여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고 잔잔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당황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뼈저리게 고단한 그녀의 실루엣을 차가운 정적만이 감싸고 있었다. 나 돈 없어요. 수진이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편을 향한 떨림이나 안쓰러움은 단 한 줌도 섞여 있지 않았다. 나는 멍해졌다. 복부의 통증마저 극도의 당혹감에 자리를 내어주느라 찰나의 순간 멈춘 듯했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산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수진이는 본래 더없이 착하고 헌신적인 여자였다. 내가 재채기나 콧물이라도 흘리면 허둥지둥 약국으로 달려가 쌍화탕을 사오고 겨울밤이면 따뜻한 물에 생강을 썰어 넣어 내 발을 족욕시켜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매달려 있는 지금 이 순간 수진이는 길을 걷다 마주친 남보다도 더 무관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모아둔 돈 있잖아. 당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일단 결제부터 해줘. 너무 아파 수진아. 나는 찡그린 얼굴로 힘없이 소리쳤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스테인리스 의자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유리창 안에 간호사가 짜증 섞인 재촉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볼펜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렸다. 보호자분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응급실에 대기 중인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결제를 안 하시면 약국에서 수술실로 약이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집안 싸움하지 마시고요. 수진이가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 속에 담긴 낯선 감정을 보았다. 마치 지난 수년간 억눌려왔던 무수한 쓴맛과 서름이 비로소 폭발할 기회를 찾은 듯했다. 당신 한 달에 600만 원씩 벌죠.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날이 굳을 때를 대비하라며 내게 단돈 10원 한 장 맡긴 적 있어요? 수진이가 내게 되물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늘 애써 외면해왔던 기억의 영역을 날카로운 바늘처럼 찔러댔다. 당신 월급, 당신의 그 피땀 어린 돈, 전부 당신 친어머니께 고스란히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들어서 당신 어머니한테 돈 가지고 와서 아들 목숨 살리라고 전화하세요. 그 말을 남긴 채 수진이는 원래 자리로 물러섰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았고 무심한 눈빛엔 더 이상 일말의 연민도 보이지 않았다. 내 주위로 환자들의 급박한 발소리, 복도 타일 바닥을 긁으며 굴러가는 이동식 침대 바퀴 소리, 진료 환자를 부르는 안내 방송 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내 눈앞에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수진이가 던진 말은 과거의 치명적인 오판을 일깨웠다. 내가 가풍을 잇는 완벽한 효도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합의가 내 인생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맹장 부위의 통증은 갈수록 흉포해져 내 살갗을 물어뜯었고 나는 무릎에 머리를 파묻은 채 몸서리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고통으로 반쯤 혼미한 경계에서 방금 전수진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은 내 정신을 과거로 끌고 갔다. 기억은 정확히 7년 전 우리의 조촐한 결혼식 사흘 뒤로 나를 데려갔다. 그 당시 우리는 수진의 고향에서 소박한 식을 올리고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 나는 어머니와 합치지 않고 각 구운 신혼부부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 외곽의 비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반지하 방을 얻었다. 6평 남짓한 그 방은 여름엔 가마솥처럼 더웠고 비가 오는 날엔 방 한가운데 놓아둔 플라스틱 대야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당시 갓 20살을 넘겼던 수진이는 까만 눈동자와 온화한 미소를 지닌 순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고 작지만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대한 수많은 환상을 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콩나물국에 고등어 반 토막 구이가 전부인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막 치우고 쉬려던 참에 서울 반대편 낡은 주공 아파트에 사시던 어머니가 찾아오셨다. 어머니는 상추 몇 묶음과 달걀 한 판을 들고 오셨고 얼굴에는 옛날 시어머니들 특유의 근엄하고 위압적인 표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거실로 불러 중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다. 사실 거실이라고 해봐야 구석이 다 벗겨진 합판 찻상을 놓기에도 벅찬 좁은 공간이었다. 수진이는 허리를 굽혀 둥글레 차를 타서 두 손으로 공손히 받치곤 시키는 일이 있을까봐 방구석에 얌전히 서 있었다. 어머니는 떫은 둥글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혀를 차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민준아,
내 생각은 이렇다. 너희 부부는 아직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 너희 남자들 성격이 워낙 씀씀이가 해퍼서 친구들이 술 한잔하자고 꼬드기면 월급 반 토막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지. 게다가 우리 수진이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가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흙 만지며 자랐지. 이 비싼 서울 바닥 물가에 맞춰 돈 쓰는 법을 알겠니? 쟤한테 돈 관리를 맡겼다가 큰돈 들어갈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 대처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수진이를 훑어보았다. 윗사람 특유의 잣대와 편견이 가득 담긴 시선이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장판 바닥만 바라보며 홈웨어 자락을 두 손으로 꼼지락거릴 뿐이었다. 이내 어머니는 자식의 어떤 반항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한 어조로 결론을 내리셨다. 내가 아직 정정하고 정신도 맑으니 내가 나서서 너희 부부 경제권을 쥐고 관리해주마. 내가 마른 행주 쥐어짜듯 널 가르쳐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 아니냐. 이제 내가 돈을 모아서 너희들 번듯한 아파트라도 하나 사줘야지. 언제까지 곰팡이 냄새나는 쥐구멍 같은 반지하에 처박혀 살면서 친척들 볼낯을 없게 만들 거냐? 내 회사 월급 들어오는 통장, 체크카드 다 나한테 맡겨라. 매달 딱 80만 원씩 내 처한테 생활비로 보내주마. 그걸로 시장도 보고 전기세, 가스비, 쌀값 다 해결하라고 해. 부부가 알아서 아껴 쓰고 모자라면 서로 다독이면서 알뜰하게 사는 습관을 들여야지. 나는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내가 앉은 자리로 다가왔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녀의 손이 내 등 뒤에서 셔츠 밑단을 살짝 잡아당겼다. 그것은 어린 아내의 소리 없는 애원이자 구조 요청이었다. 온전한 신혼의 기쁨을 누려보기도 전에 자신의 작은 가정에서 재정을 관리할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며느리라는 신분 탓에 시어머니에게 감히 반대 의사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저 남편인 나의 보호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어떻게 했던가?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과 핏줄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이고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인데 내 미래를 가장 걱정해 주시겠지. 믿지는 장사가 어딨겠어. 나는 헛기침을 하며 수진이를 안심시키듯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다. 걱정 마. 그러고는 고분고분 일어나 옷장을 열어 월급 통장과 카드를 꺼내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렸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네요. 저희가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어머니께서 관리해 주셔야 나중에 집도 사고 밥술이나 뜨고 살겠죠.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거나 연봉이 오르면 카드에 알아서 꽂힐 테니 어머니께서 다 적금 부어두셨다가 나중에 아파트 살 때 보태주세요. 나는 바보 같은 말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내뱉었다. 스스로가 무척이나 효도하는 아들이며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남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 운명적인 날 이후 이 집안에서 수진이의 삶은 가난이라는 못에 콱 밝혀버렸다. 어머니가 매달 이체해주는 80만 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돈을 쥐고 수진이는 동네 시장에서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의 가격을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야 했다. 공과금과 교통비를 빼고 나면 남는 고작 몇십만 원으로 그녀는 서울이라는 화려하고 비싼 도시에서 성인 2명의 30일치 식비를 간신히 메워야 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 월급 600만 원은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친어머니의 주머니로 직행했다. 나는 직장인으로서 고소득자라는 타이틀만 달았을 뿐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기계에 불과했다. 내 새 셔츠 한 장을 살 때도 수진이가 연말 세일을 벼르고 벼르다 겨우 돈을 내밀어야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돌려막기를 하며 묵묵히 가정을 꾸려왔다. 맹장염의 끔찍한 통증이 다시금 나를 병원 복도의 잔인한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수진이를 그녀의 초췌하고 야윈 모습을 바라보았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왜 오늘 그녀가 그토록 잔인할 만큼 평온한지 그 근원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녀의 가장 아름다웠던 청춘 내내 나는 내 어머니가 아내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것을 순순히 방관했다. 내가 직접 세운 결혼 생활 속에서 나는 그녀를 얹혀 사는 식객처럼 비참하게 살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오늘 수진이의 냉담함은 결코 매정함이나 무의미한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벼랑 끝까지 내몰리며 아내로서의 발언권과 최소한의 존중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온 길고 긴 나날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스테인리스 의자 등받이에 완전히 기댔다. 굵은 땀방울이 주름진 이마를 타고 연신 흘러내려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다. 오른쪽 아랫배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뻘겋게 달아오른 불덩이가 잔인하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무겁고 뚝뚝 끊어졌으며 뜨겁고 따가운 숨결이 섞여 나왔다. 수납창고 앞은 어느덧 지나다니는 사람도 뜸해졌고 야간 당직 간호사의 짜증 섞인 재촉하는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간신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난달에 실수로 떨어뜨려 모서리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직 아내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말을 꺼내지 못해 그대로 쓰고 있는 폰이었다. 내 손은 화면 위를 더듬거리며 서둘러 연락처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찾았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답답한 병원 복도의 정적을 깨고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울려 퍼졌다. 5번째 신호음이 울려서야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수화기를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밤늦게 방영되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이 밤중에 웬 전화냐? 엄마 미스터트롯 재방송 마저 보는 중인데 너희 부부 또 싸워서 씩씩거리며 전화한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쉬는 시간에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노인 특유의 짜증 섞인 억양이 배어 있었다. 나는 타는 듯이 건조한 목구멍을 축이기 위해 침을 꼴깍 삼키고 남은 힘을 다 쥐어짜내어 상황을 또렷하게 설명하려 했었다. 엄마, 저 지금 서울병원 응급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이라 뱃속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이래요. 오늘 밤 무조건 응급 복강경 수술을 해야 한대요. 병원에서 지금 당장 수술 보증금 0만 원을 결제해야 약을 준다네요. 엄마가 제 월급 통장 가지고 계시잖아요. 엄마 제발 0만 원만 병원 계좌로 당장 이체 좀 해주세요. 저 진짜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요, 엄마.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강렬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금쪽 같은 막내 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혼비백산하여 기겁하실 거라 생각했다. 원리원칙만 따지는 병원을 원망하며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당장 스마트폰을 눌러 돈을 붙여주실 거라고 믿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는가. 예로부터 부모는 자식의 건강을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내 순진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화기 너머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어머니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다급함이 전혀 아닌 혀를 끌짓하며 주파나를 튕기는 소리였다. 아이고 참나, 웬 한밤중에 사람을 째고 수술을 한답니까? 맹장염 걸린 사람이 세상 천지에 널렸는데 그냥 독한 항생제 몇 알 먹고 푹 누워 쉬어라. 내일 아침에 외과 과장 출근하면 그때 다시 제대로 진찰받아보면 되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당장 칼을 댄다고 난리냐. 요새 밑에 있는 병원 의사들 다 돈 빼먹으려고 온갖 핑계 대면서 환자들 겁주는 거다. 너 그렇게 귀 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나는 얼어붙었다. 폰을 쥔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 저 진짜 죽을 것 같다고요.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졌어요. 제발 돈 좀 빨리 보내주세요. 0만 원이잖아요, 엄마. 지난 7년 동안 제 월급 꼬박꼬박 다 엄마한테 들어갔잖아요. 수술 수십 번은 하고도 남을 돈이잖아요. 내가 내 월급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즉시 말투를 바꾸며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억양에는 이리저리 발뺌하며 변명을 늘어놓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이놈아. 넌 내가 돈을 무슨 강가에서 주워오는 줄 아느냐? 입만 번긋하면 한밤중에 현금 1,000만 원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아? 엄마가 지금 수중에 현금이 어딨고 체크카드에 그 큰돈이 어딨어. 며칠 전에 내 매형 성민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질질 짜면서 사정사정하더라. 가구 공장에 베트남에서 고급 원목 수입해 오는데 자금이 꽉 막혀서 결제 대금을 당장 못 낸다고. 형제끼리 돕고 사는 건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통장에 있던 돈 1억 5천만 원 빼서 매형 가구 공장 자금 융통하라고 빌려줬다. 남은 돈은 엄마가 농협에 이자 많이 쳐주는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싹 다 묶어놨어. 통장은 장롱 밑바닥에 꼭꼭 숨겨뒀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당장 빼니? 만기 전에 깨면 그 아까운 이자가 몽땅 날아가는데.
어머니가 또박또박 내뱉은 그 말들은 묵직한 바위처럼 내 귀에 떨어져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무려 1억 5천만 원. 나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매형의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다니. 내가 시력을 잃어갈 정도로 밤을 새워가며 짜낸 프로그래밍 코드의 대가, 그 피땀 어린 돈이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공짜 사업 자금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저 지금 수술해야 하는데 돈은 어쩌라고요, 엄마? 나는 절망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육체의 고통마저 덮어버릴 만큼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다. 아니, 네가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자인데 네 마누라 수진이더러 알아서 돈 좀 구해오라고 해. 7년 동안 너랑 한솥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잔 마누라가 남편 아플 때 쓸 비상금 한 푼 안 모아두고 뭐 했다니? 게더러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당장 병원비 빌려오라고 해. 내일 아침 일찍 엄마가 첫 버스 타고 올라가서 상황 보고 다시 얘기하자. 끊는다. 예능마저 봐야 해. 뚜. 통화는 너무나 매정하게 끊어졌다. 깨진 액정 유리 위로 새카매진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초라했다. 나는 의자에 넋을 잃고 앉아 찰나의 순간 배를 부여잡고 아파하던 것조차 잊어버렸다.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씁쓸함만이 내 이성을 온통 올가매고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가장 위태로운 순간,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수년간 고분고분 순종해왔던 친어머니는 공허하고 이기적인 핑계를 대며 아들을 살려야 할 책임을 너무나 쉽게 회피했다. 그리고 그 생사의 무게를 자신이 항상 가난하고 돈을 적게 번다며 대놓고 멸시했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던 며느리 수진이에게 무참히 떠넘겼다. 나는 눈물이 고인 눈을 들어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고요한 두 눈은 내가 무너져 내리는 모든 몸짓과 표정을 조용히 좇고 있었다. 마치 이 절망적인 통화의 비참한 결말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지난 7년 동안 그 낡고 습한 반지하 방에서 수진이는 이 시댁 식구들의 무정함과 냉대를 홀로 수백 번도 넘게 마주했을 것이다. 마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기분처럼 말이다. 내가 젊은 시절 내내 받들어 모셨던 혈육의 정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내 피와 뼈를 갉아먹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위선적인 연극에 불과했다. 이 생과 사의 기막힌 경계선에서 그 가족애라는 것은 자비의 가면을 벗고 이기적이고 끔찍할 만큼 잔인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병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전화기에서 나던 뚜뚜 소리는 진작에 끊겼지만 그 여우는 여전히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내 얼굴에 번지는 붕괴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전화기를 든 팔을 허벅지 위로 툭 떨구자 그제야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수진이는 빛바랜 통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모서리 비닐이 다 벗겨진 낙디 낡은 헝겊 지갑을 꺼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초록색 체크카드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내가 앉은 스테인리스 의자 옆자리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이 카드 안에 딱 800만 원 들어있어요. 지난 7년 동안 내가 피말리며 모은 마지막 비상금 전부예요. 이거 들고 가서 간호사한테 결제해달라고 해요. 모자라는 200만 원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요. 나는 의자 위에 고요히 놓인 플라스틱 카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800만 원. 이 돈은 내 한 달 월급을 조금 넘는 금액이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비싼 도시에서 성인 2명의 생활비를 해결하라고 매달 고작 80만 원을 배급받았던 수진이에게 이 돈을 모은다는 것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얼빠진 채 죄책감에 휩싸인 내 얼굴을 보며 수진이는 근처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년간 짓눌려온 원한의 산처럼 무거웠다. 당신 아내 꼴을 똑똑히 봐요. 민준 씨. 수진이가 내 얼굴 앞으로 두 손을 들어 올렸다. 한겨울에도 세탁기 전기세를 아끼겠다며 찬물에 손빨래를 하느라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야윈 손가락들이었다. 당신은 한 달에 600만 원씩 벌며 지식인 엔지니어 소리 듣죠. 그런데 당신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요? 난 지난 5년 동안 옷 한 벌 사 입으려고 옷가게 문턱 한 번 넘은 적 없어요. 내가 출근할 때, 시장 갈 때 입는 옷들은 전부 회사 여직원들이 버리는 거 얻어 입거나 길거리 좌판에서 3만 원 주고 산 싸구려 옷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콱 막혔다.
회사에서 직원 가족 동반 송년회를 열 때마다 수진이가 아프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집 밖을 나서지 않으려 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가 사회성이 부족해 남편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속으로 원망했었다. 이제야 알았다. 그 낡고해진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어떻게 나란히 서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에 갈 수 있었겠는가. 내가 쓰는 화장품이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동네 마트에서 파는 사람들이 발뒤꿈치 갈라질 때나 바르는 싸구려 크림이 전부예요. 당신한테 번듯한 고기 반찬이라도 먹이려고 내 모든 기력을 쥐어짜서 쌀 한 톨까지 재고 늦은 오후 동네 시장에서 시든 시금치 한 당 값이라도 깎으려고 아득바득 살았어요.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기댈 곳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 비상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남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하루하루 버텼다고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거꾸로 삼켰다. 그런데 당신 돈은요? 나랑 한 이불 덮고 자는 남편의 그 피땀 어린 돈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 식구들한테 술술 흘러 들어갔죠. 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가더니 그게 다시 당신 누나한테 당신 매형에 흥청망청 쓰는 쌈짓돈으로 흘러갔잖아요. 당신 누나 지영 형님,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온몸에 명품 두르고 명품백 들고 향수 냄새 폴폴 풍기면서 나를 벌레 보듯 깔봤죠. 내가 입은 옷이 촌스럽다고 비웃고 내가 차린 밥상이 빈티 난다고 타박했어요. 난 남편 체면 살려주려고 며느리 된 도리로 그 치욕을 다 삼키고 참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날 이 곰팡이 나는 반지하 방에 무임승차하는 식충이 공짜 파출부 취급했어요. 수진의 말은 너무나 진실해서 잔인할 정도였다. 그녀는 내가 항상 환상 속에 빠져있던 완벽한 가족의 민낯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나는 늘 나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왔다. 어머니가 돈을 쥐고 있는 건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수진이가 살림을 헤프게 해서 늘 돈이 모자라다고 징징대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다. 진실은 내가 내 가족들이 내 아내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도록 방관하고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 돈 가져가요. 수진이가 마른 손가락으로 체크카드를 톡톡 두드렸다. 당신 식구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지난 7년간 우리가 부부로 살았던 조강지처의 정 때문에 주는 거예요. 목숨은 건져요, 민준 씨. 살아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비정한 세상에서 누가 진짜 당신 가족인지 똑똑히 지켜봐요.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맹장이 터질 듯한 고통보다 처참한 굴욕감이 나를 더 짓눌렀다.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가 터져버린 것이다. 작고 참고 인내하던 내 아내는 더 이상 하루라도 더 이 무심하고 잔인한 시댁의 짐을 혼자 짊어질 수 없게 되었다. 깊은 밤 병원 복도의 공기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수진이는 수납 창구로 가 가결제 수속을 마쳤다. 나는 스테인리스 의자에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퉁퉁 부어오른 배를 꽉 부여잡았다. 방금 전 수진이의 말과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변명은 의도치 않게 내 머릿속 어두운 기억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지끈거리는 뇌리 속으로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던 빚의 기억들이 세세하게 밀려들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차 되던 해였다. 친누나인 지영이가 갑자기 우리 반지하 방에 들이닥쳤다. 누나는 비좁은 방 한가운데서 대성통곡을 하며 난리를 쳤다. 부부가 하던 일이 안 돼서 이제 전세 보증금 올려줄 돈도 없고 길거리에 나은 게 생겼다고 했다. 외곽의 작은 신도시 아파트 전세가 나왔는데 보증금 1억 원이 딱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그날 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와 불호령을 내리셨다. 피부치가 밖에서 헐벗게 생겼는데 남이 불쌍히 여기겠니? 내 누나가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는데 네가 돈 통장에 쌓아두고 가만히 지켜보면 그게 사람 도리냐? 1억 원 누나한테 빌려줘. 엄마가 보증 선다. 몇 년 뒤에 매형이랑 누나 자리 잡으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텐데 떼먹고 도망가기라도 할까봐 그래? 그때 나는 친누나의 처지가 조금 안쓰러웠다. 수진이의 말없는 만류의 눈빛을 무시한 채 나는 고개를 끄덕여내 월급 통장에서 1억 원을 빼서 지영 누나에게 주는 것을 허락했다.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났지만 지영 누나는 싸구려 아파트가 아닌 강남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들어앉았다. 평면 대형 TV에 최고급 사도어 냉장고를 사들이면서도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일 때마다
내가 넌지시 운을 띄우면 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나를 째째한 놈이라고 욕했고 형제끼리 사채업자처럼 빚 독촉을 한다며 면박을 줬다. 그리고 3년차 되던 해 또 다른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주인공은 늘 입에 수십억짜리 사업 계획을 달고 살던 매형 성민이었다. 그는 멀끔한 정장 차림에 성민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보장되는 고급 원목 수입 사업 계획을 늘어놓았다. 해외에서 희귀 원목을 들여오려면 자금 회전이 필요한데 1억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민준 처남, 걱정 마. 이 돈은 처남이 지분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연말에 물건 다 넘기면 원금의 수익금까지 확실하게 얹어서 갚을게. 처남 강남에 집 한 채 살 수 있게 해줄게. 성민은 가슴을 팡팡 치며 맹세했다. 어머니는 또다시 그 지겨운 레퍼토리를 읊어댔다. 내게 둥굴레 차를 따라주며 어깨를 두드리셨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냐. 식구한테 사업 자금 빌려주는 건 은행에 넣어서 물가 상승에 돈 갉아먹히는 것보다 만 배는 낫다. 매형한테 1억 5천만 원 내줘라. 연말이면 갚는단다. 그놈의 연말이라는 약속은 지금까지 무려 4번의 연말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성민의 가구 공장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커져만 갔다. 누나 부부는 최고급 수입차를 뽑아 타고 다녔지만 1억 5천만 원의 빚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성민은 재고가 묶여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하거나 거래처 탓을 했다. 어머니는 항상 사위 편을 들며 늙은이 특유의 궤변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병원 의자에 누워 나는 너무나도 무서운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내 노동으로 만들어낸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주도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늘 부부의 미래를 위해 집을 사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하지만 실상 어머니는 내 월급 통장을 노천 금강쯤으로 여기며 누나와 매형에게 마음껏 퍼주고 있었다. 나는 그저 탐욕스러운 혈육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순순히 돈을 뱉어내는 ATM 기계이자 돈 버는 도구에 불과했다. 내가 노동에 착취당하고 내 아내가 굶주리며 시들어가는 동안 피를 나눴다는 가족이라는 작자들은 내 돈으로 호화롭고 풍족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 이 기만은 내 살을 베는 그 어떤 칼날보다 수십만 배는 더 잔혹했다. 통증은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 간헐적으로 쥐어짜던 통증이 아니라 머리끝까지 직격하는 찌르르한 아픔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안쪽에서 외과 당직 의사가 새 초음파 결과지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그는 땀범벅이 된 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보호자분, 결제 다 하셨습니까?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맹장벽이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움직이기만 해도 터져서 복막염, 폐혈증으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결제 끝나자마자 바로 수술실로 밀고 들어가 마취해야 합니다. 수납창구에서 막 달려온 수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선생님, 제 카드 한도가 막혀서 800만 원밖에 결제가 안 됐어요. 지금 지인한테 급하게 200만 원만 더 입금해달라고 부탁해놨어요. 제발 저희 남편 먼저 수술실에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분 안에 병원 계좌로 돈 꽂히게 할게요. 의사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간호사를 불러 환자용 침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수진이는 복도 구석으로 급히 물러나 폰을 귀에 댔다. 한밤중에 돈을 빌리는 것은 무척이나 곤란하고 비참한 일이다. 수진이가 애처롭게 목소리를 낮춰 사정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혜진아, 나야.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남편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병원에서 0만 원을 내라는데 내가 800만 원밖에 없어. 나 불쌍하게 생각해서 네가 200만 원만 이 계좌로 당장 쏴주면 안 될까? 우리 남편 목숨 좀 살려줘. 내가 평생 소처럼 일해서라도 은혜 꼭 갚을게. 시댁은 정 떨어졌어. 혜진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갈라졌다. 혜진 꽃무늬 셔츠 안으로 가냘픈 그녀의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 보였다. 여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허수아비 같은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친구에게 돈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함. 이 수치심을 내가 언제쯤 다 씻어줄 수 있을까? 다행히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폰에서 띠링띠링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수진이의 친구 혜진 씨가 200만 원을 보내준 것이다. 수진이는 허둥지둥 수납창구로 달려가 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쳤다. 2명의 남자 간호조무사가 하얀 시트가 깔린 이동식 침대를 내 옆으로 밀고 왔다. 그들은 나를 침대에 눕히고 안전벨트를 채운 뒤 무균 수술실이 있는 구역을 향해 복도 바닥을 미끄러지듯 빠르게 밀고 갔다. 수진이는 차가운 철제 난간을 꽉 쥔 채 침대 옆을 종종 걸음으로 따라왔다. 복도의 천장 조명들이 내 눈 위를 휙휙 지나가며 흐릿하고 눈부신 궤적을 만들었다. 두꺼운 강화 유리로 된 수술실 문 앞에 침대가 멈춰 섰을 때 마취과 의사는 이미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보호자는 빨간 선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자 수진이가 내 얼굴 가까이 허리를 굽혔다. 다크서클이 짙은 그녀의 두 눈은 부부로서의 안타까움과 극한까지 억눌린 분노가 뒤섞인 몹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식은땀으로 차가워진 내 귓가에 입을 바짝 댔다. 그녀의 숨결이 따스하게 닿았다. 속삭이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소름 끼치도록 명확했다. 민준 씨, 이번 수술 꼭 버텨내요. 살아서 깨어나야 해. 당신 시댁, 당신 어머니랑 누나가 저지른 끔찍한 진실이 있어요. 당신이 충격받고 쓰러질까봐 내가 지난 5년 동안 숨기고 참고 있었어요. 내가 증거 다 모아놨어. 당신 눈 뜨고 건강해지면 내 손으로 그 증거들 다 식탁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기를 쓰고 살아서 나한테 진이 은혜 꼭 갚아요. 말을 마친 수진이는 침대 난간에서 손을 떼고 빨간 선 뒤로 물러났다. 자동 유리문이 서서히 닫히며 시끄러운 삶의 바깥 세상과 수술실 안의 차가운 정적을 갈라놓았다. 수진이의 속삭임은 마법의 주문처럼 내 뇌리에 콱 박혔다. 지난 5년간의 끔찍한 진실이라고? 대체 어머니와 지영 누나가 내 뒤에서 또 무슨 엄청난 짓을 벌였단 말인가? 수많은 의문과 뼈저린 후회 속에서 나는 인위적인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다. 차가운 마취제가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의식이 흐려지고 어둠이 마음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내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단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다. 만약 오늘 저승사자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깨어나는 즉시 이 맹목적인 꼭두각시 노릇을 내 손으로 끝장내버리리라. 내 모든 것을 되찾고 나를 위해 그 무수한 고통을 견뎌준 내 조강지처를 위해 공정함을 되찾아주겠노라고. 동이틀 무렵 나는 중환자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오른쪽 배를 찌르는 통증은 수술이 성공적이었으며 괴사한 맹장이 잘려나갔음을 알려주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며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수진이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기댄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피곤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졸고 있었다. 내가 움직이는 기척에 수진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서둘러 내 가슴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다.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하기도 전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어머니, 지영 누나, 성민, 매영이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고요한 새벽의 병실 공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지영 누나는 고급스러운 버건디색 실크 원피스에 반짝이는 명품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고 짙은 프랑스 향수 냄새를 풀풀 풍겼다. 옆에 선 매영 성민은 주름 하나 없는 명품 셔츠를 입고 딱딱 소리가 나는 고급 구두를 신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어머니는 시들시들한 오렌지 몇 개가 담긴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눈을 뜬 것을 보자마자 허둥지둥 달려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메마른 눈가를 꾹꾹 눌러 닦았다. 그녀는 익숙한 가족의 연극을 시작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누. 한밤중에 전화 받고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1분도 눈을 못 붙였다. 동트자마자 택시 타고 내 상태 보려고 바로 달려왔잖니. 의사가 배째고 나서 뭐라더냐. 내 새끼? 나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멍한 눈으로 핏줄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훑어보았다. 어머니의 말씀은 그토록 달콤했지만 어째서 내 귀에는 가슴을 후벼 파는 위선으로만 들리는 걸까? 마치 기운 탓에 갈라진 신목소리로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수술은 끝났어요, 엄마. 수진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돈 빌려서 제때 수술 들어간 덕분이지 조금만 늦었으면 맹장 터져서 폐혈증으로 죽었을 거예요. 내가 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병실 안의 공기가 급격히 변했다. 세 사람의 얼굴에 억지스러운 표정이 역력히 드러났다. 수진이가 플라스틱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제 병원에서 보증금일 0만 원을 내라고 해서
제가 몇 년 동안 피말리며 모은 비상금 800만 원 다 털고 친구한테 무릎 꿇고 빌려서 200만 원 채워 겨우 민준 씨 수술실 들여보냈어요. 이제 민준 씨 고비 넘겼으니 남편 적금 깨서 그 빚진 200만 원만 먼저 돌려주세요. 제 친구도 집안일 때문에 돈이 급하대요. 수진이의 말은 그들의 전곡을 찔렀다. 지영 누나가 즉각 미간을 찌푸리며 새빨간 립스틱을 칠한 입술을 삐죽거리며 불만을 토해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올케는 대체 아내 노릇을 어떻게 하길래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이 불난리통에 시댁에 손을 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야? 부부로 살면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올케도 일한 지가 몇 년인데 그깟 비상금 하나 안 모아두고 뭐 했어? 나 요즘 애 둘 기저귀값, 분유값 때문에 엄청 쪼들려. 내가 지금 올케 줄 돈이 어디 있어? 매형 성민도 헛기침을 하며 명품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거들었다. 처남이 이해 좀 해줘. 내가 지금 전라도 광주 쪽 가구 단지에 물건이 묶여서 자금이 몽땅 목재 창고에 잡혀 있어. 지금 당장 현금 200만 원 융통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야. 두 사람이 알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봐. 나는 침대에 누워 누나와 매형의 핑계를 들으며 뼛속까지 시린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가난을 호소하고 돈줄이 막혔다며 변명했지만 그들 몸에 걸친 것들은 평범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 고가의 명품들이었다. 명품백, 번쩍이는 구두, 비싼 향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잔인할 정도의 이기심을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겉옷 안에 숨겨둔 낡은 천 가방에 손을 넣었다. 그녀는 구깃구깃한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세고 또 세더니 20만 원을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농협에 묶어둔 정기예금 아직 만기 안 됐다. 지금 깨면 민준이 이자 다 날아가서 생돈 버리는 거야. 여기 엄마 수중에 20만 원밖에 없다. 이걸로 친구 빚 일단 갚고 나머지는 민준이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여라. 아껴 쓰면 다 살 길이 있는 법이니 헤프게 굴지 말고. 진실은 눈앞에 너무나도 명백했다. 내 월급 600만 원은 매달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어머니 손에 들어갔다. 지난 7년간 총액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그런데 내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을 때 핏줄이라는 작자들은 자신의 가증스러운 평온을 지키기 위해 내게 단돈 20만 원을 던져준 것이다. 내 마음속에 남은 가족이라는 개념은 이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늦은 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 병실은 짙은 어둠에 잠겼다. 내 가족들은 오후 늦게 다들 돌아갔다. 사업이 바쁘다는 이해를 봐야 한다는 이하는 핑계를 대며 15분 남짓 건성으로 안부를 묻고는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도망치듯 빠른 퇴장은 이 칠흑 같은 밤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눈을 뜬 채 어둠 속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맹장 수술 부위의 통증은 내가 방금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일깨워 주었다. 사신이 문을 두드렸고 내 살갗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내게 진정한 깨달음의 싸대기를 날렸다. 나는 병으로 죽지 않았다. 하지만 핏줄이라는 이름표를 단 자들을 향한 나의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가 낮고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흐릿한 수면 등 불빛 아래 아내의 실루엣이 새하얀 벽에 선명하게 맺혔다. 그녀는 작은 과도 칼로 사과 껍질을 조심스럽게 깎아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 플라스틱 접시에 가지런히 담고 있었다. 수진이의 두 손은 고된 노동으로 긁히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낡은 셔츠는 앙상하게 튀어나온 그녀의 쇄골과 좁은 어깨를 간신히 감싸고 있었다. 이 고요한 풍경은 아침 나절 어머니와 누나가 피워댔던 가식적인 소란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내가 수술대 위에서 숨도 못 쉴 만큼 고통스러워할 때 사랑하는 핏줄이라 믿었던 자들 중 누구 하나 내 목숨을 구할 병원비 단돈 1원도 내놓지 않았다. 그들은 5만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내가 그토록 믿고 맡겼던 피 묻은 돈을 움켜쥐고 내 책임을 회피했다. 그들이 날마다 깔보고 멸시하던 내 아내만이 남에게 고개를 숙여 돈을 빌려서라도 내 목숨을 지키려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정적을 깨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진아, 이리 좀 와봐. 수진이는 사과 접시를 철제 사물함에 내려놓고 살며시 다가왔다. 허리를 숙여 내 수술 부위를 살피고 흩어진 이불자락을 단정히 끌어당겨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원망이나 서운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디 아파요? 간호사 불러서 진통제 더 놔달라고 할까요? 아니, 안 아파. 나는 아내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손가락 마디마디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나 이제 제정신 들었어, 수진아. 어젯밤 저승사자가 내 뺨을 아주 매섭게 후려치더라고. 그 덕분에 알았어. 지난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등신처럼 살았는지. 내 효심을 이용당해 남들 배불리는 돈 버는 기계로 살았다는 걸.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몹쓸 짓 많이 하고 억울하게 살게 해서 진짜 미안해. 수진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에 멈췄다. 그녀는 남편의 뒤늦은 후회 앞에서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어쩌면 수진이는 내가 내 두 눈으로 이 진실을 직시할 날을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것 같다. 어제 당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비밀 하나 있다고 했죠. 수진이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 식구들이 지난 5년 동안 당신 몰래 벌인 끔찍한 짓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됐어요? 오늘 아침 당신이 맛본 그 무정함보다 수십 배는 더 잔인할 텐데.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바닥까지 상처 입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현실을 도피할 이유도 없었다. 이 부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를 단호하게 끊어내기 위해 나는 모든 진실을 온전히 알아야만 했다. 이 각성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였다. 나의 단호한 끄덕임을 확인한 수진이는 조용히 일어나 병실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손잡이가 다해진 낡은 에코백을 열고 바닥 깊숙한 곳에서 파란색 플라스틱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 서류철은 꽤 두툼해 보였고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보관해온 듯 표지가 매끄럽게 달아 있었다. 수진이는 서류철을 내 침대 발치에 있는 간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내 맞은편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딸깍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서류철의 잠금 장치가 열렸다. 그 안에는 녹슨 클립으로 묶인 서류 더미가 연도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였다. 똑똑히 봐요. 수진이가 첫 번째 서류 뭉치를 내 가슴 위 이불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 월급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7년 전 어머님이 새로 산 스마트폰에 은행 어플 좀 깔아달라고 하셨을 때 내가 몰래 비밀번호를 외워뒀어요. 매달 내 핸드폰으로 로그인해서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상세 내역을 캡처하고 몰래 인쇄소에 가서 출력해 모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붉은 직인이 찍힌 하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매월 5일 600만 원이라는 월급이 꼬박꼬박 통장에 찍힌 내역이 보였다. 하지만 나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줄에 이어진 거래 내역들이었다. 월급이 입금된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500만 원이 즉시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이체 내역의 저교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또렷하게 찍힌 글씨들이 마치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지영 혼다 스쿠터 구매 대금 이체, 성민 스포츠 도박빚 변제 이체, 태국 6인 가족 여행 항공권 결제, 명품 가방 결제 대금 이체, 어머니가 철석같이 약속했던 아파트 살 적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내 두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코딩을 짜서 번 피땀 어린 내 돈은 모조리 누나의 사치스러운 소비와 매형의 도박 빚을 갚는 도구로 전락해 있었다. 어머니는 아주 성실한 재무관리사가 되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막내 아들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에게 인심 쓰듯 퍼주고 있었던 것이다. 계산해봐요. 수진이가 7년차 내역서의 마지막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매달 500만 원씩 12개월, 그리고 그 짓을 7년 내내 했어요. 총액으로 따지면 당신 통장에서 저들이 빼먹은 원금만 무려 5억 원에 달해요. 연말 보너스, 명절 떡값 다 합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거고요.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아 나는 숨을 쉬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려야만 했다. 5억 원.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 부부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액이다. 번듯한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가구를 새로 들이고 아이를 낳아 남부럽지 않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습기 찬 외곽의 반지하 방에 웅크려 살아야 했다. 내 아내는 헌옷을 주워 입고 밥 한 끼도 마음 편히 먹지 못했다. 나는 수진이를 올려다보았다. 극도의 수치심과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혈육의 탈을 쓴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내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넘겨버린 바보 천치였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눈을 가린 당나귀처럼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순순히 맷돌만 찢어지게 돌린 것이다. 내 맹장 수술 부위의 고통 따위는 지금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5억 원을 뜯어먹힌 진실이 배신의 끝인 줄 알았던 내 생각은 착각이었다. 내가 절망에 빠져 명세서를 이불 위에 떨구자 수진이는 파란 서류철의 안쪽 주머니에 다시 손을 넣었다. 이번에 그녀가 꺼낸 것은 연한 파란색 종이 3장이었다. 어느 대형 시중은행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서였다. 이것도 마저 봐요. 수진이가 그 3장을 명세서 위에 올려놓았다. 그 사람들이 당신 현금만 싹싹 긁어갔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탐욕에는 끝이 없는 법이에요. 민준 씨.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청구서를 집어들었다. 카드 명의자란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평생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버는 만큼만 쓴다는 원칙으로 아끼며 살았고 은행에 빚을 진다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둔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카드 3장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 내 눈에 서린 극도의 혼란을 읽은 듯 수진이가 담담하게 설명했다. 작년에 지영 형님이 사업 자금이 막힌다고 징징대니까 어머니가 당신한테 말해서 한도 높은 신용카드 3장을 만들게 한 다음 지영 형님한테 넘겨줘서 쓰게 했어요. 당신은 누나라고 덜컥 카드를 맡겨놓고 확인 한번 안 했죠? 누나가 결제 알림 문자 받는 번호를 자기 폰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그 사람들은 당신 이름으로 카드를 긁어대며 사치하고 다녔어요. 나는 청구서 하단에 굵게 찍힌 최종 결제 예정 금액을 살펴보았다. 3. 0만 원. 2. 500만 원. 1. 500만 원. 카드 3장의 할부 빚이 무려 7. 0만 원에 달했다. 이 빚은 내 머리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매달 살인적인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호화롭게 먹고 마셨고 그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아직 안 끝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고 오랜 시간 축적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복사된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에 쾅 내려놓았다. 그것은 정식 자동차 대리점의 신차 구매 계약서였다. 지난달에 지영 형님이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기 힘들다고 어머니한테 앓는 소리를 했대요. 어머니가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뭉텅이로 빼더니 0만 원을 일시불로 때려 밟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누나한테 사줬어요. 자기 딸 시원하게 출퇴근하라고요. 명의는 당연히 강지영이고요. 카드 빚을 0만 원. 자동차 갚을 0만 원. 7년 동안 뜯어간 월급 5억 원. 총합 6억 5, 0만 원. 내가 흘린 피와 땀. 내 전 재산은 모조리 시댁 식구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한 푼도 남김없이 약탈당했다. 그들은 내 노동의 결실을 빼앗아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쌓아 올렸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병원에서 0만 원이 없어 죽어가고 있을 때는 모른 척 내버려 두었다. 내 혈관을 타고 거대한 쓰나미 같은 분노가 끌어올랐다. 나는 손가락 뼈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날 정도로 쇠창살 같은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수년간 지켜온 믿음, 효심, 형제애는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더러운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피서 마서. 그들은 나를 아들로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피를 빨아먹기 위한 기생의 숙주로 여겼을 뿐이다. 내가 이 증거들을 다 모아놨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해 다시 파란 서류철에 넣었다. 당신 스스로 그들의 진짜 얼굴을 깨닫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이제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다음 결정은 당신 몫이에요. 계속해서 저들한테 피를 빨리며 호구 ATM기로 살다 죽든가 아니면 분연히 일어나 당신 자신과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 정당함을 되찾든가. 나는 아내의 단호한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기다림이, 아픔이 그리고 일종의 도전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단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내 마음속 결심은 이미 차갑게 식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더 이상 단 하루도 그들이 나를 짓밟게 놔두지 않으리라. 권리와 명예를 되찾기 위한 이 싸움에서 나는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
늦은 밤 병원의 흐릿한 불빛이 환자용 이불 위에 널브러진 거래 내역서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 잔인한 숫자들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가슴에 바위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6억 5천만 원은 엄청난 재산이자 밤을 지새우며 코딩을 하던 내 청춘의 전부였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들이 그렇게 노골적이고 지독하게 내 모든 것을 갉아먹었다. 충혈된 눈으로 넋을 놓고 있는 나를 본 수진이는 낡은 가방에서 4번 곱게 접힌 A사 용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녀는 의료용 간이 식탁 위에 그 종이를 놓고 구겨진 곳을 반듯하게 편 뒤 파란색 볼펜 한 자루와 함께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건 내가 어젯밤을 꼬박 세우며 쓰고 또 쓴 각서예요. 조항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봐요. 내 입장을 여기에 분명히 적어뒀으니까. 내가 지난 7년간 참고 견딘 건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남편인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만약 오늘 당신이 여전히 바보같이 어머니와 누나를 감싸고 도는 길을 택한다면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짐 싸서 그 낡은 반지하 방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이혼 소장 접수할 겁니다. 무능한 허수아비의 아내로 사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수진이의 선언은 단호하고 명확했으며 한치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그 결연함은 그녀의 인내심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음을 증명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아내의 글씨체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갈했고 내용은 3가지 조항으로 극히 명료하게 나뉘어 있었다. 제1조. 내일 아침 당장 나는 내 손으로 어머니에게서 월급 체크카드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어머니의 어떤 달콤한 약속에도 절대 흔들리거나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 모든 은행 어플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해야 하며 오직 수진이만이 유일한 관리자가 된다. 제2조. 시댁 식구들은 7일 이내에 자신들이 가로챈 6억 원 남은 잔액을 전액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내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빚은 그들이 은행에 깔끔하게 청산하여 신용불량 기록을 지워야 한다. 만약 그들이 고의로 회피하거나 핑계를 댈 경우 나는 수진이가 우리 부부의 합법적인 재산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제3조. 향후 우리 작은 가정의 경제적 자율권은 온전히 우리 부부에게 귀속된다. 명절이나 제사 때 일반적인 효도 차원의 용돈을 드리는 일은 계속하겠지만 내 피땀 어린 돈을 누나나 매형을 위해 맹목적으로 퍼주는 짓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은 부부 양측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나는 각서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각서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이기적인 여자의 탐욕 따위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이 세상 평범한 아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정당한 권리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지난 7년 동안 수진이의 그 정당한 권리를 뻔뻔하게 박탈했고 시댁의 낭비벽을 감당하게 하느라 그녀를 가난과 궁핍 속에 살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나는 수진이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잔잔한 얼굴로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후회가 폭풍우처럼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나는 더 이상 공허한 변명 따위는 늘어놓지 않기로 했다. 파란색 볼펜을 쥐고 각서의 오른쪽 아래 구석을 꾹꾹 눌러 단호하게 서명한 뒤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서명했어. 나는 각서를 반으로 접어 수진이의 손에 정중히 쥐어주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집안 경제권은 전부 당신한테 넘길게. 우리 집구석 때문에 당신이 더 이상 억울한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 내일 아침 그 사람들이 문병 오면 내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핏줄의 빚을 깔끔하게 끝장내버리겠어. 수진이가 각서를 받아드는 순간 그녀의 두 눈이 붉게 물들었다. 수년간 위장해온 굳건함이 남편의 각성 앞에서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파란 서류철 깊은 곳에 각서를 소중히 챙겨 넣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나란히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부부를 묶고 있는 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이 연대감이야말로 내일 아침 벌어질 폭풍 같은 대면전에 뛰어들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다음날 오전 8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올 즈음 예상대로 문이 열렸다. 어머니, 지영 누나, 성민 매형이 들어왔다. 이번에 그들의 모습은 어제 아침에 냉담하고 무심했던 태도와는 달리 유난히 호들갑스럽고 싹싹했다. 어머니가 앞장서서 크고 반짝이는 보온병을 두 손에 소중히 안고 들어왔다.
문지방을 넘자마자 그녀는 나를 향해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민준아, 엄마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몸에 좋은 한약재 듬뿍 넣고 전복 삼계탕 푹 고아왔다. 매형한테 부탁해서 시장 구석구석 돌면서 제일 좋은 산삼 배양근도 사다 넣었어. 맹장 수술하고 피 많이 흘렸을 텐데 몸에 좋은 거 먹어야 상처가 빨리 아물지, 내 새끼. 한약재와 푹 삶은 닭고기 냄새가 병실 가득 퍼졌다. 사흘 전에 강민준이었다면 이 가없는 모정에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을 것이다. 또다시 나 자신을 자책하고 엄마를 오해했다며 자책한 뒤 내 모든 재산을 그녀가 관리하도록 순순히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어젯밤 저승사자에게 맞은 따귀 한 대가 나를 완벽하게 깨워놓았다. 나는 침대 머리맡 베개에 비스듬히 기댄 채 서늘한 눈빛으로 보온병을 한번 쓱 훑고는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무미건조하게 답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회진 때 외과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아직 장수술 부위가 다 안 아물어서 기름진 음식이나 한약재처럼 열이 많은 보양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요. 소금 약간 침묽은 흰죽만 먹을 수 있대요. 삼계탕은 누나랑 매형 드시라고 챙겨가세요. 나의 단호한 거절에 어머니의 미소는 즉각 굳어버렸다. 옆에 서 있던 지영 누나가 눈을 부라리며 특유의 고압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너 참 어이없다. 엄마가 고생해서 새벽부터 닭 고아왔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뾰로통해서 틱틱대는 거야? 나랑 내 매형은 오늘 회사랑 공장에 쌓인 일 다 제쳐두고 택시 타고 병원까지 문병 온 거야. 매형이 하루 쉬면 가구 공장에서 납품 계약 날아가는 돈이 얼만지나 알아? 성민 매형은 서둘러 헛기침을 하며 대인배인 척 아내를 말렸다. 여보 그만해. 처남 아파서 누워있는데 큰 소리 내면 쓰나. 민준 처남, 푹 쉬어. 병원비 문제는 형님이 다 계산해 뒀으니까. 방금 거래처에 전화해서 목재 대금 빨리 넣어달라고 쪼아놨어. 오늘 오후에 계좌에 돈 꽂히면 내가 200만 원 뽑아서 병원으로 가져올게. 그걸로 수진 처남댁 친구한테 빚진 거 갚아. 그냥 형님이 다음 달 처남 월급 가불해준다고 생각해.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뻔뻔스러운 적반하장과 알량한 적선이 뚝뚝 묻어났다. 내 돈 6거고 0만 원을 갈취해 갔으면서 이제 와서 200만 원을 던져주는 것을 대단한 자비라도 베푸는 양 떠벌리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억눌러 왔던 분노가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했다. 당장 입을 열어 매형의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수진이가 내 어깨를 살짝 누르며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수진이는 의자에서 여유롭게 일어났다. 그녀는 지영 누나나 매형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침대 옆 작은 협탁으로 걸어가 천천히 파란색 플라스틱 서류철을 열었다. 수진의 마른 손이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와 3장의 신용카드 청구서를 빼냈다. 너무나도 차분하고 결단력 있는 동작으로 수진이는 붉은 도장이 찍힌 그 종이들을 시댁 식구 3사람의 눈앞, 내 침대 하얀 이불 위에 쫙 펼쳐놓았다. 형님께서 굳이 다음 달 남편 월급을 가불해 주실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성은 높지 않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민준 씨 돈 많아요. 지난달에 0만 원짜리 제네시스 승용차를 현찰로 뽑을 만큼 돈이 썩어 넘치고요. 가족들 모여서 500만 원짜리 해외여행 카드 긁고 매형 가구 공장 자금 융통한다며 수억 원을 던져줄 만큼 돈이 넘쳐난다고요. 수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곤 날카로운 눈초리로 서류 더미를 멍하니 쳐다보는 시어머니를 쏘아보았다. 어머니, 어제 민준 씨 돈은 농협 정기예금에 1년짜리로 묶여 있어서 못 빼신다고 하셨죠? 그럼 여기 명세서에 버젓이 찍힌 형님과 매형 계좌로 매달 수백만 원씩 직접 이체된 이 수십 건의 거래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부부를 속일 작정이셨어요? 병실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천장에서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환풍기 소리마저 침대 위에 널브러진 철통 같은 증거물들의 위압감 앞에서는 희미해졌다. 7년 동안 이어진 정교한 사기극이 마침내 두꺼운 껍질을 벗고 백일하의 그 처참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정막은 고작 5초도 채가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침대 위 명세서의 의미를 파악한 지영 누나가 누군가에게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화장으로 잔뜩 치장한 그녀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녀는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수진이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리키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아하, 이게 다 내년이 꾸민 비열한 수작이었구나. 우리 집안 식구들은 내 시커먼 속내를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시댁 잘 사는 거 꼴 보기 싫어 질투나서 우리 피부치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지? 이 여우 같은 기집애야.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 개인 재산 내역을 뒤지고 조사해?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강씨 집안 돈줄에 함부로 주둥이를 들이밀어? 수진이는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폭언 앞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팔짱을 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내 권리는 합법적인 아내로서의 권리입니다. 형님, 이 서류에는 어머니 이름도 형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요. 여기 명의자란에 똑똑히 강민준 제 남편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지난 84개월 동안 빼돌려진 6억 원의 돈은 우리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공동재산입니다. 형님은 내 피와 땀이 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언성 높일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바로 형님입니다. 아내가 논리에서 밀리는 것을 본 매형 성민은 당황하여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장사치 특유의 능구렁이 같은 수작을 부리려 했다. 그는 화해하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처남댁, 진정해.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일이 처남댁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예전에 들어간 1억 5천만 원이랑 나중에 조금씩 뺏은 돈들 전부 다 민준 처남이 우리 가구 회사에 지분 투자한 거야. 형제끼리 동업해서 돈 굴리는 거잖아. 내가 매년 수익금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고 나중에 만기 되면 두 사람 아파트 살 때 한꺼번에 정산해 주려고 했지. 처남댁이 이렇게 사람 의심하고 난리치면 밖에서 우리 형제 우애 보고 비웃어. 지분 투자요?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서류철 표지에 손을 넣어 붉은 직인이 찍힌 복사본 한 장을 꺼내 성민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거 당신 내가구 회사 법인 등기 부등본이랑 주주 명부 뗀 거예요. 지난주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다 떼봤어요. 자본금 2억 원, 대표이사 강성민, 그리고 최대 주주 강지영. 눈 씻고 찾아봐도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단 한 줄도 없네요. 지금 3살짜리 애 데리고 장난해요? 명백한 증거 앞에 거짓말이 들통나자 성민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더 이상 변명할 단어조차 짜내지 못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본 어머니는 그녀의 주특기인 마지막 수법을 꺼내 들었다. 바닥에 보온병을 쿵 내려놓더니 차가운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허벅지를 팡팡 치며 천장을 올려다보고는 세상 무너진 듯 곡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히 버림받은 늙은 어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조상님들 땅속에서 제발 눈 좀 뜨고 이 꼴 좀 보소. 내가 저 불효막심한 자식놈을 뼈 빠지게 가르치고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지 마누라 꿰매 빠져나와준 어미를 물어뜯네. 내가 그 돈 맡아둔 것도 다 이 집안 잘 되라고 한 짓인데 형제끼리 돕고 사는 게 무에 그리 큰 죄라고. 이제 와서 내 뒤통수를 치고 지혜미를 횡령범으로 모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찌 살꼬? 어머니의 요란한 통곡 소리에 옆 병실 환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웃거렸고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도 문 밖에서 상황을 엿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에 기겁하여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수진이가 버릇없이 군다며 호통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병상에 앉아 그녀의 뻔한 연극을 지켜보는 내 눈빛은 그저 차갑고 무심할 뿐이었다. 이 지독한 가식 앞에서 내 심장은 이미 얼어붙어 버렸다. 엄마, 일어나세요.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연극 그만하시고요. 나는 억눌린, 그러나 각성한 남자의 위엄이 담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엄마의 눈물로 제 6억 5억만 원짜리 피와 땀을 되돌릴 순 없어요. 그 눈물로 어젯밤 제 목숨을 살린 수술비 0만 원도 못 냈잖아요.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으니 어른들답게 쿨하게 셈을 끝냅시다. 내 말에 어머니는 울음을 뚝 그쳤다. 마치 외계에서 뚝 떨어진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지난 7년 동안 나를 억눌러왔던 그녀의 절대적 통제권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음을 깨달은 것이다. 내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에 어머니도, 지영 누나도,
성민 매형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서로 눈치만 볼 뿐 감히 더 이상 삿대질을 하거나 막말을 쏟아내지 못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병실의 공기. 나는 배의 상처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을 무시한 채 숨을 고르고 어머니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낡은 청 가방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가방 열어서 제 이름으로 된 월급 통장이랑 체크카드.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내 목소리는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 그 자체였다. 어머니는 흠칫 놀라더니 즉시 두 손을 깍지 끼어 그 보물단지 같은 가방을 꽉 끌어안았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더듬더듬 변명을 늘어놓았다. 너 진짜 미쳤구나? 아직 아파서 누워있는 애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인데. 카드 엄마가 여기 잘 보관하고 있어.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리 급하게 내놓으래? 너 다 나아서 퇴원하면 집에 와서 차분하게 얘기하고 그때 돌려줘도 안 늦어. 지금 당장 내놓으시라고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스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엄마, 제가 병원 보안팀 호출해서 끌려나가게 만들지 마세요. 은행 앱으로 분실 신고하고 카드 정지시키는 건 전화 한 통이면 끝나요. 하지만 전 그 실물을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이제 모든 통제권이 저한테 넘어왔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내놓으세요, 당장. 내가 전에 없이 소름 끼치도록 강경하게 나오자 지영 누나가 황급히 어머니의 옆구리를 찌르며 눈짓을 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청 가방의 지퍼를 열고 검은색 가죽 지갑을 주섬주섬 꺼냈다. 주름진 노인의 손이 덜덜 떨리며 연초록색 체크카드를 꺼내 내 쪽으로 내밀었다. 수진이가 성큼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에서 카드를 차갑게 낚아채더니 자신의 가슴팍 주머니에 쑥 집어넣었다. 카드가 아내의 주머니에 안전하게 안착하는 것을 확인한 나는 침대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치열한 첫 대면전은 내 기력을 몹시도 갉아먹었다. 나는 창백하게 질린 맞은편 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후의 선고를 내렸다. 세 분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 엄마한테 월급 카드 넘긴 날부터 지금까지 빼돌린 원금, 누나 차산돈, 카드빚 다 합쳐서 정확히 6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7년간 물가 상승률이나 은행이자 따위는 계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딱 7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세 분이 집을 팔든 차를 팔든 사채를 끌어다 쓰든 알아서 6억 5,000만 원 전액 수진이 계좌로 갚으세요. 일주일 안에 6억? 네가 사람을 말려 죽이려 작정했구나. 당장 찔러 죽여도 그 큰 돈이 뚝딱 나올 줄 알아? 지영 누나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다. 그건 누나 돈이 아니라 내 돈이야. 나는 지영 누나의 말을 무참히 잘라냈다. 0만 원짜리 차 살 때는 1초도 안 망설였고 해외여행 가서 몇 천만 원 긁을 때도 고민 안 했잖아. 그럼 이제 차 팔아서 빚 갚아. 엄마는 맨날 이자 받으려고 적금 넣는다고 했지? 그럼 당장 은행 가서 예금 깨고 현금 가져오세요. 매형은 수십억대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2억 원 정도 융통하는 건 일도 아니겠죠.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한 사람씩 쏘아보며 결정적인 심리전을 날렸다. 만약 일주일 뒤인 7일째 되는 날 낮 12시까지 계좌에 돈이 안 들어오면 더 이상 핏줄이니 가족이니 봐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수진이가 은행 송금 내역 전부 백업해뒀어요. 우리는 당장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내 허락도 없이 4명의 도용해서 신용카드 발급받은 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매형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 받아놓고 지분 증명도 안 해줬으니 완벽한 사기고요. 세 분 각자 자기 명예랑 직장, 매형 그 잘난 가구 공장 간판이 6억 5,000만 원보다 더 소중한지 알아서 저울질해 보시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나의 경고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 그 세 사람은 모두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고 허세에 찌들어 사는 자들이었다. 지영 누나는 지금 학교에서 전교사 전환 심사를 기다리는 기간제 교사였다. 성민 매형은 입만 열면 대기업 파트너들과 신용으로 일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만약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고 소문이 나면 그들의 커리어와 명예는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었다. 병실의 공기가 극도로 얼어붙어 더 이상 누구도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을 주워들고 딸과 사위의 팔을 잡아 끌며 현행범으로 발각된 도둑처럼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진실로부터 그리고 자신들이 늘 멍청한 장기말 취급했던 아들의 징벌로부터 도망쳤다.
병실 문이 스르륵 닫히는 것을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전투는 나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날 이후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여 회복하는 동안 병실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평소에 시끄럽고 호들갑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7일 내내 친가 쪽에서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었고 누구 하나 외과 병동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병실은 오롯이 우리 부부만의 독립된 세계가 되었다. 수진이는 회사에 무급 휴가를 내고 내 곁을 지켰다. 매일 아침 그녀는 병원 밖으로 나가 구수한 전복죽을 사왔고 오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상처에 감염되지 않게 조심스레 내 몸을 닦아주었다. 우리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며 지난 7년간 수진이가 홀로 견뎌야 했던 억울한 사연들에 귀 기울였다. 지영 누나가 수진이의 낡은 옷을 조롱했던 일, 시어머니가 가난한 농가 출신이라며 은근히 무시했던 일들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피 묻은 돈을 몽땅 되찾아 수진이의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해주겠다고. 7일째 되는 날 오전 10시 외과 과장님이 마지막 회진을 왔다. 아물어가는 상처를 확인한 그는 퇴원 수속을 지시했다.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소화 잘 되는 음식 드시고 한 달간 무거운 거 들거나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장님은 차트에 사인하며 당부했다. 수진이는 옷가지와 세면도구들을 낡은 에코백에 주섬주섬 챙겨 넣었다. 나는 환자복을 벗고 원래 입고 왔던 낡은 면바지와 셔츠로 갈아입었다. 몸을 비틀 때마다 맹장 수술 부위가 찌릿찌릿했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상쾌했다. 수납 창구에서 계산을 마친 뒤 우리는 병원 정문으로 걸어나가 택시를 잡았다. 중년의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목적지를 물었다. 수진이가 외곽에 익숙한 반지하 주소를 부르려던 찰나 내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나는 뒷좌석 문을 열어 수진이를 태운 뒤 기사님께 또렷하게 말했다. 기사님, 서울시 영구 영동 오래된 주공아파트 185동으로 가주세요. 외곽순환도로 타고 쌩쌩 밟아주세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불안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곳은 우리 집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 댁이잖아요. 주말마다 지영 형님이랑 매형이 모여서 파티하는 곳이요. 민준 씨, 아직 상처도 다 안 아물었는데 그냥 집으로 가요. 오늘 정오까지 이체 안 하면 내가 바로 경찰서 가서 고발장 접수할게요. 굳이 그 소굴까지 직접 쳐들어가서 기운 뺄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만류했다. 나는 아내의 손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 몸 상태는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끝내야 해. 지난 7년간 당신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회피해서 당신이 시댁의 온갖 질타를 견디게 만들었어. 오늘이 최후 통첩의 마지막 날이야. 내가 직접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우리 부부의 정의를 되찾을 거야. 강민준이 그저 전화통 붙잡고 입으로만 으름장 놓는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해. 택시는 부드럽게 아스팔트를 미끄러져 나갔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고층 빌딩과 활기찬 거리가 서울의 번잡한 일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내 월급이었다면 우리 부부도 진작에 이 현대적이고 풍요로운 삶의 일부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어리석음이 수진이를 그 비좁고 가난한 반지하 감옥에 가둬두었다. 오늘 내 손으로 그 감옥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약 40분 뒤 택시는 좁은 골목을 돌아 푸른 이끼가 낀 오래된 주공아파트 복도식 계단 앞에 멈춰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자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하지만 지금 2층에 활짝 열린 창문을 올려다보아도 가족의 따뜻함이나 친숙함 따위는 털끝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서늘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결의를 다졌다. 가방을 메고 수진이의 손을 꽉 잡은 채 시멘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묵묵히 걸어 올라갔다. 저 반쯤 열린 나무문 뒤에는 같은 피가 흐르지만 끝없는 탐욕을 품은 인간들이 있다. 평온한 오늘 퇴원일이 모든 거짓을 쓸어버릴 폭풍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아파트 복도를 울리는 우리 부부의 발소리 보아하니 그들은 성민의 새 목재 수입건을 자축하며 이른 점심 파티를 열고 있는 듯했다. 머리 위에 매달린 시한폭탄 같은 빛 상황 기일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초조함이나 불안함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갓 퇴원하여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막내 동생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수진이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예상대로의 풍경이 펼쳐졌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교자상에 어머니, 지영 누나, 성민 매형이 둘러앉아 있었다. 상 위에는 킹크랩찜부터 최고급 한우 구이까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우리 부부가 예고 없이 등장하자 세 사람의 입가에 묻어있던 웃음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성민 매형은 입에 넣으려던 고기 한 점을 젓가락째 황급히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어머니는 허둥지둥 휴지로 입을 닦았고 지영 누나만이 유일하게 특유의 오만방자한 표정을 금세 되찾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입에 물고 있던 게 껍데기를 상 위에 퇴 뱉어버리곤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렸다. 어머나, 귀하신 분 행차하셨네. 병원 침대에 뻗어서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 고작 일주일 만에 멀쩡하게 살아서 행패 부리러 여기까지 오셨어? 마누라 치마폭에 쌓인 불효자식아. 이 집안에서 감히 너희 부부처럼 어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하는 인간은 없었어. 네가 돈 몇 푼 번다고 감히 낳아준 애미랑 친누나를 협박해? 지영 누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좁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거액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꿀리는 상황을 기선제압으로 덮어보려는 수작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황을 수습하려고 진땀을 뺐겠지만 나는 그저 팔짱을 낀 채 누나의 경박스러운 꼴을 싸늘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수진이는 조용히 에코백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시누이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지퍼를 열어 투명한 클리어 파일에 담긴 서류 더미를 꺼냈다. 계단 밑에 주차된 새 차와 관련된 원본 대조필 자동차 등록 서류들이었다. 절 보고 불효자라고 욕하셨나요? 수진이가 느릿하지만 날이 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형님은요?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남동생 피 같은 돈팔 0만 원 빼돌려서 그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는 건 무슨 도리라고 부르나요? 형님은 마리당 몇십만 원짜리 킹크랩 뜯고 계시면서 당신 남동생은 병원비 0만 원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효도를 운운하십니까? 수진이는 서류 더미를 밥상 바로 옆 유리 탁자 위에 쾅소리 나게 내던졌다. 자동차 대리점의 입금 내역서가 적나라하게 보였다. 0만 원이라는 돈이 내 통장에서 자동차 대리점 법인 계좌로 직행한 명세서였다. 거래 날짜는 정확히 지난달 내가 맹장염 통증으로 밤새 끙끙대던 그 주간이었다. 지영 누나의 불그락푸르락 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명백한 물증 앞에서 시선을 피했다. 성민 매형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애꿎은 젓가락만 매만질 뿐 아내 편을 들어 단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다. 철통 같은 증거가 그들의 가식적인 자존심을 박살내버렸고 애써 감춰왔던 끝없는 탐욕을 발가벗겼다. 늘 촌년이라 멸시했던 재수씨의 날카로운 일격에 그들은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딸이 구석에 몰리는 걸 본 어머니는 더 이상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밥상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난 그녀는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자개장으로 다가갔다. 목에 걸린 작은 열쇠로 맨 아래 서랍을 열더니 새빨간 통장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다가와 그 통장을 내 손에 쥐어주며 목매는 소리로 애원했다. 민준아,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늙고 치매기가 와서 네 누나 말에 홀랑 넘어가 차 사주고 집 사는데 돈을 내어주었구나. 이거 내 이름으로 된 1억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이다. 내 돈에서 남은 거 닥닥 긁어모은 게 이것뿐이야. 이것밖에 없지만 제발 어미가 돌려주는 종잣돈이라 생각하고 받아다오. 나머지 모자란 돈은 네가 늙고 병든 어미 불쌍히 여겨서 누나랑 매형한테 덮어주면 안 되겠니? 형제끼리 고소하고 법정 가면 동네방네 부끄러워 어찌 고개를 들고 다니누, 내 새끼야. 어머니는 고육지책을 쓰며 모정으로 내 마음을 흔들어 남은 5억 원의 빚을 탕감받으려 했다. 그녀는 내가 결코 매정한 놈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들이 나와 수진이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철저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나는 1억 원이 찍힌 통장 잔고를 확인한 뒤 유리 탁자 위에 툭 던져놓았다. 이 1억은 받겠습니다. 나는 티끌만 한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나머지 돈은 적당히 넘어가거나 동정심으로 덮어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빚은 확실하게 나눠서 계산해야죠. 피부치일수록 돈 계산은 깔끔해야 나중에 원망이 안 남는 법이니까요. 나는 벽 쪽에 바짝 붙어 눈치만 보는 지영 누나를 가리켰다. 누나,
5년 전에 내 돈 1억 원 가져가서 아파트 전세 구했고 지난달에 엄마가 0만 원 빼서 누나 차 사줬지? 합의 1억 0만 원 원금이야. 그동안 인플레이션, 이자 따위는 누나니까 치사하게 안 받을게. 하지만 이 원금은 단 1원도 빠짐없이 갚아야 해. 그러고는 성민 매형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응시했다. 매형, 투자 명목으로 내 돈 1억 0만 원 가져가셨고 두 분이서 내 명의로 카드 긁어서 사치하고 여행 다닌 빚이 0만 원입니다. 도합 2억이 0만 원이죠. 마지막으로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제가 7년 동안 바친 월급과 보너스 그리고 카드비까지 합치면 정확히 6억 0만 원입니다. 방금 주신 1억 원 빼고 누나 빚 1억 80, 매형 빚 2억이 0 빼면 나머지 1억 0만 원은 엄마가 여행 다니고 쇼핑하며 증발한 돈이죠. 엄마가 그 돈 메워 넣으셔야 합니다. 각자 알아서 긁어 모아 총합 5억 0만 원 오늘 오전 중에 수진이 계좌로 송금하세요. 단 1원도 깎아줄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2억이 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성민 매형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비굴하게 사정하기 시작했다. 처남, 제발 형님 좀 살려줘. 우리 가족인데 융통성 있게 가자. 요새 목재 공장 진짜 팔이 날려. 수출 물량 묶여서 나 죽을 맛이야. 며칠 만에 2억이 넘는 현찰을 어떻게 구해. 나 진짜 목매달아야 해. 매달 1,000만 원씩 할부로 갚게 해주면 안 될까? 지영 누나도 덩달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들었다. 맞아 민준아. 나 당장 차 팔면 감가상각 떨어져서 몇 천만 원 손해봐. 차 뽑아서 엔진에 열도 안 식었단 말이야. 너 어차피 전세금 빼서 이사할 거라며. 누나한테 시간 좀 더 주면 안 돼? 내가 남도 아니고 친누나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목을 조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들의 읍소는 제법 구슬펐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 뒤에 숨은 진짜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저 시간을 끌며 버티다 보면 이 거대한 빚도 흐지부지 무효화될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림 없는 바위였다. 이미 내린 결단에 두 번의 타협은 없었다. 나의 요지부동인 태도를 보자 세 사람은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다. 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눈을 질끈 감고는 혈압이 오른 척 뒷목을 잡았다. 지영 누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팔짱을 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중얼거렸다. 성민 매형은 담배를 연신 뻐끔뻐끔 피워대며 거실을 너구리 굴로 만들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자빠졌다. 자신들이 돈을 보내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버티면 나와 수진이도 그들의 주머니를 강제로 털어갈 방법이 없을 거라는 오만함이었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이와 내가 어젯밤 미리 세워둔 결정적인 심리적 치명타를 날릴 때가 왔다. 체면과 평판에 목숨을 거는 그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노린 일격이었다. 다들 내가 병실에서 한 경고를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헛소리쯤으로 들으셨나 보네요.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며 느긋하게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7일의 기한은 끝났고 지금 10시 30분이네요. 오늘 낮 12시 정각에 수진이 계좌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즉시 행동 개시합니다. 나는 지영 누나를 똑바로 노려보며 면도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다음 주에 누나 학교 관할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들 정규직 전환 심사랑 연말 고가 평가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오늘 오후에 내가 직접 이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 들고 교육청 인사과로 쳐들어갈 거야. 교육감 앞으로 직접 진정서 쓸 거야. 교육 공무원이라는 작자가 친동생 돈 가로채서 명예 도용하고 사기친 명백한 증거랑 같이 말이지. 징계위원회 열리면 누나 도덕성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 그토록 목매던 정규직 자리는 고사하고 당장 학교에서 불명예 퇴직당하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될걸? 교육청과 정규직이라는 두 단어에 지영 누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떨었다. 사색이 된 얼굴에서 오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득달같이 달려와 내 셔츠 소매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너 미쳤어? 절대 안 돼, 민준아. 내가 그 자리 들어가려고 몇 년을 비정규직으로 눈물 흘렸는데 이제 곧 정규직 심사인데 네가 거기 가서 난동 피우면 누나 진짜 한강 가야 해. 제발 누나가 잘못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타깃을 성민 매형으로 돌렸다. 매형은 빈털터리 가구 공장 간판 뒤에 숨어 계세요. 오후에 내가 영가구 본사 김 상무님이랑
논현동 가구 거리 박 대표님 찾아갈 거니까. 매형 공장에 제일 큰 대기업 납품처 두 곳 맞죠? 내가 이 은행 서류 들이밀면서 영공장 강성민 대표가 천안 피 빨아먹고 사기치는 인간이라고 낱낱이 불어줄게. 가족 등쳐먹는 사기꾼이랑 그 사람들이 잘도 신용 거래하겠다. 그렇지? 그동안 매형이 쌓아 올린 가오랑 신용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꼴 구경해보자고. 매형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던 담배 연기가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콜록콜록 사레가 들려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구둣발로 비벼 껐다. 대형 거래처가 날아가고 업계에서 매장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그의 이마에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성민 매형은 내 쪽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다. 처남, 흥분 가라앉혀. 가족끼리 문 닫고 조용히 해결하자. 절대 밖에서 내 사업 얘기 떠벌리고 다니면 안 돼. 처남이 그러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 갚을게. 내가 지금 당장 갚을 테니까 제발 진정해. 그들의 가짜는 자존심과 알량한 밥줄을 끊어놓겠다는 위협은 완벽하게 적중했다. 사회적으로 발가벗겨지고 매장당할 수 있다는 공포는 그들의 끈질긴 뻔뻔함을 단숨에 짓눌러버렸다. 그들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들고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오래된 아파트의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 콜센터로 변했다. 매형은 이리저리 서성이며 회사 경리에게 전화를 걸어 예비 자금을 당장 긁어모아 인출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지영 누나는 울먹이며 은행 대출 창구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담보 대출 한도를 묻고 중고차 딜러에게 제네시스를 급처분하겠다고 연락했다. 어머니는 안방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 장롱 밑바닥을 뒤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꽁쳐두었던 현금 다발과 차명 적금 통장들을 무더기로 꺼내왔다. 나와 수진이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그 총극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허둥대는 모습은 잔인한 진실을 반증할 뿐이었다. 돈이 없다는 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내가 수술대에 누워 사경을 헤맬 때 그들이 그렸던 가난과 자금 압박은 완벽한 조작이었다. 그들은 단지 나를 등쳐먹기 좋은 호구로 여겼을 뿐이다. 그들은 빼앗은 내 피 같은 돈을 손에 꽉 쥐고 자신들의 사치를 누리고 싶어 했고 그깟 동전 몇 잎을 뱉어내는 이 차라리 맹장이 터져 죽어가는 동생을 방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이 쓰디쓴 진실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벽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켰다. 수진이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 띠링띠링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띠링, 영은행 1903 계좌, 220, 0, 영원 입금, 보낸 분, 강성민. 매형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기적처럼 2억 2천만 원을 당장 구해 이체했다. 자금이 창고에 묶여 있다는 이하던 앓는 소리는 역시나 값싼 거짓말이었다. 띠링, 띠링. 이어서 지영 누나의 이름으로 1억 8천만 원이 고스란히 찍혔다. 차를 당장 못 파느니 집을 담보 잡아야 하느니 핑계를 댔지만 그녀의 개인 계좌에는 이자가 붙는 현금 1억 원 훌쩍 넘게 항시 대기 중이었던 것이다. 친누나의 잔혹함이 무심한 숫자를 통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현금 다발이 꽉 찬 검은 비닐봉지와 1억 5천만 원어치의 차명 예금 통장 3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최후의 눈물을 쥐어짜며 애원했다. 민준아, 엄마가 다 갚았다. 이제 제발 너희 누나랑 매형 직장은 놔둬라. 엄마가 잘못했어. 딸년한테 치우쳐서 매형 말만 덜컥 믿고 눈이 멀었어. 앞으로 2번 다시 너희 부부 돈엔 손가락 하나 안 댈 테니 제발 용서해다오. 나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치거나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다. 지금 내 마음속의 무거운 침묵이 그 어떤 불같은 분노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수진이에게 눈짓하여 현금과 통장 잔액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게 했다. 방금 받아낸 돈과 어머니의 1억짜리 통장까지 뺏겼던 6억 5천만 원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회수되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다. 어린 시절의 아늑한 추억이 서려있던 집,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 믿었던 핏줄들을 내려다보았지만 내 가슴엔 그저 끝없는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혈육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렸다. 나는 수진의 가냘픈 손을 굳게 잡고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경제적인 비청사는 이걸로 끝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린 남입니다. 각자 인생 각자 알아서들 사시죠. 마지막 인사를 남긴 채 우리는 뒤에서 들려오는 뒤늦은 통곡과 후회의 메아리를 등지고 아파트를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여정은 승리로 끝났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과 혈육의 경계에 대한 뼈아픈 교훈은 평생 내 가슴속에 깊은 흉터로 남을 것이다. 그 오래된 주공 아파트에서 폭풍 같은 대면을 치른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내 맹장 수술 부위는 흔적도 없이 아물어 완쾌되었다. 가족에게서 되찾은 6억, 0만 원을 손에 쥐고 나와 수진이는 그 지긋지긋한 외곽의 퀴퀴한 반지하 방생활을 영원히 청산하기로 했다. 우리는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신도시 인근의 호수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쾌적하고 번듯한 신축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 넓은 베란다로 따스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세련되고 편리한 빌트인 가구가 완비된 집이었다. 또한 출퇴근의 편리함과 가끔 필요할 때 지방에 내려갈 것을 대비해 남은 돈의 일부를 떼어 적당한 가격의 소형 SUV 차박용 차량도 할부로 한 대 장만했다. 이 모든 계약 과정에서 내가 가장 강력하게 고집한 조건은 단 하나, 아파트 전세 계약서와 자동차 등록증의 명의를 오직 이수진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었다. 집문서를 넘겨봤던 날, 수진이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밝힌 서류를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것은 지난 7년간 겪어야 했던 수모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온전한 보상과 남편의 굳건한 존중에서 비롯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글귀를 쓰다듬으며 새 페인트 냄새가 향긋한 거실 한가운데서 나를 와라 끌어안았다. 나는 아내의 앙상한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어리석었던 내 인생을 구원해준 그녀의 강인함과 인내에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새 집으로 이사온 첫날 밤 우리 부부의 저녁 식탁에는 더 이상 궁상맞고 초라한 반찬이 올라오지 않았다. 수진이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는 갈비찜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미 간장 조림을 한 상 가득 차려냈다. 우리 두 사람은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7년의 결혼 생활을 통틀어 가장 평온하고 풍성한 만찬을 즐겼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시원한 밤바람을 쐬러 베란다로 나갔다. 스마트폰을 들어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얼마 울리지 않아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예전에 그 위압적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는 한없이 주눅든 목소리였다. 민준이니? 몸은 이제 다 나았어? 오늘 새 집으로 이사 갔다고. 나는 화를 내거나 쏘아붙이지도 그렇다고 살갑게 대하지도 않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다 나았습니다. 수진이랑 오늘 신도시 새 아파트로 이사 잘 마쳤다고 걱정하실까봐 전화드렸어요. 앞으로 명절이나 조상님 제사 때 며느리 돌이 자식 돌이 하러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일은 할 겁니다. 아프시면 병원비도 챙겨드릴 거고요. 하지만 어머니,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 가족과 지영 누나, 매형 가족 사이의 금전적인 선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제 피땀 어린 돈이 두 번 다시 그 사람들 호의호식하는데 이용당하는 일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없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선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자신의 손으로 망쳐버린 참담한 현실을 인정하는 듯 목매는 소리로 대답했다. 알았다. 다 내 엿보지 내가 잘못했다. 너희 부부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는 통화를 종료하고 작은 찻상 위에 폰을 내려놓았다. 베란다 아래로 펼쳐진 호수 공원 주변의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베란다를 훑고 지나가며 과거의 모든 쓰디쓴 잔재를 날려버렸다.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와 얼음이 띄워진 상큼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내게 건넸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의 도시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맹목과 족쇄는 마침내 완벽하게 끊어졌다. 진정한 우리의 새로운 삶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시댁의 돈을 찍어내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 나의 작고 소중한 울타리를 지켜낼 줄 아는 진정한 한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 그리고 부부간의 깊은 존중.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눈부신 날들의 가장 굳건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폭풍우 같았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안타까움과 후련함이 교차했을 줄로 압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겪은 남편은
그제야 혈육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가식과 자신 곁을 지켜준 조강지처의 진정한 정 사이의 경계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핏줄이라는 달콤한 약속조차 돈의 무게 앞에서는 이슬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내 곁에서 온갖 서러움을 삼켜낸 내 인생의 반려자야말로 진정한 나의 가족일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을 깨닫고 맹목적인 어리석음을 떨쳐내어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를 지켜낸 남편의 용기 있는 결단. 그 꽉 막혔던 답답함 끝에 찾아온 이 통쾌하고 해피엔딩인 사연이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과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